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긴 시간 억눌려 있던 괴물의 본성이 다시 깨어난 한 남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13년 2월 5일 오전 8시쯤 조용하던 국도변을 뒤흔든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입니다. 도로 위의 모습인데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을 경찰차 한 대가 뒤쫓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격하는 차량에는 2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시속 140km가 넘는 추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의 멈춤 지시에 정차하는 듯 하더니 다시 도주를 이어가는 차량입니다.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가 하면 아찔한 고개 운전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휴. 이때 미리 무전을 받은 경찰들이 도주 차량을 가로막았는데요. 검문하던 경찰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합니다. 아우 다쳤어. 차에 치인 경찰은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용의자는 계속해서 도주를 이어나갑니다. 네, 당시에 해당 경찰차는요,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용의자가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 차량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그 주행 방향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경찰이 담양 지역에서 검문을 실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검문을 실시하던 경찰관을 이 용의 차량이 그대로 치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차량의 속도는 시속 180km였다고 합니다. 시속 180이요. 와, 그렇게 사람을 치면 살인 아닌가요? 네, 빠른 속도로 달리던 도주 차량에 치인 경찰은 몸이 붕 떴다가 도로 위에 떨어지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고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네. 너무 위험한 짓을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또 무슨 짓을 더 할지도 모르고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네. 저 도주 차량은 어떻게 잡혔나요? 당시에 또 다른 경찰차 한 대가 인근 마을 안쪽을 수색하고 있었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경찰은 행방이 묘연해진 살인 용의자를 계속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오던 도주 차량을 발견합니다. 경찰차를 발견한 도주 차량은 방향을 틀어서 농로로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저러다 사람 치겠다, 진짜 또. 경찰은 그 뒤를 빠르게 추격합니다. 큰 사건인가 봐요. 농로 위 막혔네. 트럭의 도주로가 막히자 오. 아예 차량을 버리고 살인 용의자가 도망칩니다. 경찰도 곧바로 뒤쫓기 시작합니다.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경찰까지 들이받으면서 달아났던 이 살인 용의자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네, 순찰차와 거의 동시에 담당 형사들도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논으로까지 뛰어들어서 도주하던 이 남성은요, 결국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나서야 반항을 멈췄다고 합니다. 체포된 남자는 누구였었어요? 네, 남성은 체포되기 2개월 전까지 전남 장성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35세의 김모 씨였습니다. 체포된 김 씨는 울면서 죽고 싶다는 신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냥 죽고 싶을 뿐이니 죽여주십시오. 그냥 저를.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진짜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보네요. 네, 담당 형사는 체포된 김 씨의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차량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 씨의 차량 트렁크에는 굉장히 많은 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는데요. 차에서 뭐 자는 건가? 하나씩 하나씩 짐더미를 살펴봤더니
쌓여 있는 짐더미의 아래쪽에서 목에 노끈이 묶여 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시신하고 같이 다녀요? 시신을 실으려고 많이 실었나 봐요. 피해 여성은 누구길래? 네, 김 씨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가방에 피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광주에 살고 있던 정모 씨였는데요. 바로 이 김 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이 체포된 김 씨는요, 정말 황당하게도 여자친구 정 씨에 대해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사랑했는데 왜 죽여요? 무슨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차에 방치하고 이런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김 씨는 자신이 자살할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어머. 혼자 남겨두고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소리야 또. 그래서 함께 죽을 생각으로요, 여자친구를 먼저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살인이었던 겁니다. 거짓말이지 뭐. 진짜 사람은 열심히 같이 살아야지 여자친구가 살고 죽는 걸 왜 자기가 또 결정을 그렇죠. 해요? 말도 안 되는 네. 소리죠. 제정신 맞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는 안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네. 제가 보기엔 다 핑계 같거든요. 피해자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범죄자들은 항상 잡히고 나면은 뭐 죄송하다, 뭐 죽으려고 했다, 자살하려고 했다, 다 이런 말 하는데 죽어. 뭐 잡히고 나서 그런 말 하거든요. 도망칠 때는 최선을 다해 도망가다가 잡히면 저런 말 하는 건데 정말 죄 없는 여자친구만 그러게요.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뭔지. 김 씨는 담양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죽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 진짜 죽을 생각이면 뭐 담양까지 그렇게 뭐 갈 이유도 없고 그렇게 막 필사적으로 도망칠 이유도 없거든요. 맞아요. 정말 비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앞서 저 용의자가 경찰에 추적을 당하던 이유 기억하시죠? 20대 여성 살인에 대한 용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저 차량에서 발견된 여자친구의 시신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뭐지? 누굴 또 죽인 거예요? 뭐지? 자, 지금부터 사건의 전말을 밝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추격전이 벌어지기 하루 전날인 2월 4일 밤 한 50대 여성의 신고 전화로부터 시작됩니다. 2013년 2월 4일 50대 여성은 늦게까지 일하다가 귀가한 뒤에 밥을 먹고 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쪽을 보니까 작은 방 베란다에 있던 행거가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평소보다 베란다의 모습이 조금 달랐어요. 앞으로 뭔가가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50대 여성은 행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베란다로 향했는데요. 무서워. 왜? 튀어나온 행거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신고자분은 퇴근하고 밥 먹고 뭐 청소하시고 네. 아예 시신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신고자였던 이 50대 여성은 발견된 시신의 신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전혀 모르는데 집에 왜 있어? 아니 근데 신고자가 모르는 시신이 집에 있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 뭔가 뭐 신고자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은 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당시 시신이 발견된 현장 상황을 보면요. 시신은 행거 안에 무릎을 구부린 채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 구타 흔적이나 별다른 외상은 없었고요. 옷도 단정히 입은 상태였는데요.
특이한 점은 목에 보자기로 보이는 물체가 헐겁게 걸쳐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검시관이 확인한 결과 희미하게 사큰이 보였고요. 얼굴에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긴 울혈과 눈꺼풀 속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나타나는 일혈점이 나타난 걸로 봐서 보자기에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집주인도 모르게 어떻게 시신을 그 집에다가 옮겨 놓을 수 있는지 그게 사실 너무 궁금해요. 그 상황이. 예. 그리고 보통은 살인이라면 시신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시신을 찾기 쉬운 그냥 베란다에 그냥 둔 건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 역시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인가? 피해 여성의 신원 확인부터 급선무였고요. 그다음에 도대체 왜 여기에 이 여성의 시신이 있는 것인가? 이걸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요, 저 집이 1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층은 비추는 CCTV가 있잖아요. 네. 그 CCTV에 저 현관문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와. 그 CCTV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시신이 발견되기 6시간 전 피해 여성과 한 남자가 같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남자는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체포된 김 씨였습니다. 왜?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피해 여성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신이 발견된 집은 바로 살인 용의자 김 씨의 집이었습니다. 누구였어요? 그럼 아까 그 아줌마는? 작은 방 베란다에 둔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50대 여성은 이 김 씨의 어머니였고요. 시신이 발견된 작은 방은 김 씨의 방이었던 겁니다. 어머. 아, 참. 와, 정말. 아들 방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하신 어머니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 믿고 그래서 신고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김 씨는 집에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 어머니도 당연히 그 사건의 현장을 보게 될 건데 집에서 그 살해하고 시신을 그냥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방치하듯이 둔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 20대 여성은 누구였길래 저렇게 자연스럽게 김씨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자친구는 따로 있었고. 그렇죠. 뭐지? 여자친구는 따로 있는데. 김 씨가 쓰던 작은 방 책상 위에서 20대 피해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핸드백이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 피해자의 고등학교 학생증과 사원증 그리고 휴대전화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 밝혀진 피해 여성의 정체는 강주에 사는 21세 여성의 박모 씨였습니다. 21살이면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14살이나 어린 여성하고 혹시 뭐 무슨 관계였던 건가요? 네. 이 김 씨의 어머니가 처음 시신을 발견했을 때는 누군지 모른다고 했었는데요. 피해 여성의 신분증을 보면서 1년 전쯤 아들과 함께 집에 놀러 왔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김 씨의 방 베란다에서 발견된 이 21살 여성 박 씨, 그리고 김 씨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40살 여성 정 씨, 그리고 두 사람을 살해한 이 김 씨까지 3명은 모두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거면 그 두 여성이 서로 아는 사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같이 함께 일을 오래 했었고요. 사실 그 사이에 김 씨는요, 이 자기보다 14살이나 어린 여성 박 씨에게 혼자서 어떤 짝사랑 감정을 느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나이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스스로 박 씨에게 그런 자기의 마음을 고백할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경찰에 진술을 했었고요. 만약에 그 박 씨가 받아들여 준다면 사귀어보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도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아유, 참. 박 씨에게 고백조차 하지 못하던 김 씨, 결국은
자기보다 연상이었던 40살의 정 씨와 연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이가 발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아까는 정 씨를 너무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던 2월 1일 이미 직장을 그만뒀던 김 씨에게 박 씨가 연락을 해옵니다. 연락한 이유는 자신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전 직장 동료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부탁 때문이었는데요. 이를 기회로 여긴 김 씨는 우리 집에서 밥을 먹자라고 하면서 박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1년 전에도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고 어머니가 있다는 것도 아니까 뭐 도움도 받아야 되니까 아무 의심 없이 갔나 봐요, 저렇게. 그렇게 박 씨를 자연스럽게 집으로 데려온 김 씨는 볶은 김치와 된장국, 육회를 꺼내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 박 씨에게 포옹이나 한번 해주고 가라고 했고요. 별 생각 없이 박 씨가 김 씨를 안자 순간 돌변한 겁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순간인 거죠. 포옹을 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여자친구도 있잖아요. 너무 최악인 사람이네요. 박 씨는 김 씨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뭐 고백을 했던 것도 아니라니까. 뭐 친한 직장 동료였으면 밥 잘 먹었다, 뭐 도움 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그냥 가벼운 포옹했을 수 있는데. 친절했던 직장 동료가 갑자기 돌변한 거잖아요. 둘밖에 없는 집에서 정말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김 씨는 결국 박 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장은 순간적인 그러한 어떤 욕구가 생겼다라고 하지만 사실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었던 그 경향이 상당히 짙거든요. 박 씨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정도의 그 요청이었는데 왜 자기 집까지 오도록 했을까요? 그렇죠? 그때부터 아마도 김 씨는 박 씨에 대한 어떤 성폭행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분위기와 기회를 엿보다가 박 씨가 전혀 그런 그 틈을 주지 않으니까 포옹이나 한번 해주고 가라, 거절하지 못할 그런 어떤 요구를 하고 거기에 응하고 났더니 바로 이제 그 성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시각으로 보더라도 철저히 계획된 행동이지 결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가 포옹 이후에 형성된 욕구 때문에 이루어진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김 씨는 박 씨를 살해할 당시 상황을 현장 검증에서 그대로 재현했는데요. 김 씨의 실제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됐어요. 만지고. 그다음에. 그러고. 너무 이제 따뜻해지거든. 처음에 반응 안 하길래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다 해서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질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 안 들으면 손 놔준다고. 반항하는 박 씨를 제압하기 위해서 목을 조르고 끝내 성폭행까지 하게 된 김 씨입니다. 주승에서 꽉 너무 울더라고요. 그리고 얼굴 쳐다봤더니 신고할 것 같더라고요. 신고가 두려웠던 김 씨는 결국 박 씨를 살해하고 맙니다. 아, 진짜. 진짜 나 신고가 무서운데 살해를 한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한 건지. 여자친구도 죽이고 호감이 있던 직장 동료도 죽이고 근데 왜 좋아한다, 뭐 사랑한다라고 하는 여성들을 왜 살해를 해요? 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가 이야기하는 사랑이란 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많이 다른 것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성을 같은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이 김 씨라는 남자에게 있어서 성폭행이란 것은 자신의 어떤 우월감의 과시, 남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자기 존재감도 없고 자기의 어떤 낮은 자존감을 피해 여성을 어떤 성적인 폭행을 함으로써 그 자기가 회복하려고 하는 그릇되고 잘못된 그 일탈적 욕구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들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다 보니 자기에게 가장 편안하고 쉽고 이익이 되는 방식은 신고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신고를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 김 씨는 박 씨를 성폭행한 뒤 방에 있던 보자기로 목을 졸라서 결국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시신을 자신의 방 베란다에 유기한 뒤에 그날 저녁에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 뭐지? 김 씨와 피해 여성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고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6시 42분쯤 김 씨만 혼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손에는 은색 양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 뭐야. 그리고 그대로 건물을 나가면서 사라집니다. 너무 불효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은 김 씨가 양푼을 챙긴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예를 들면 번개탄 같은 것을 이용을 할 때 쓰기 위해서 챙긴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두려워서 박 씨를 살해해놓고도 시신을 숨기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걸 보면 아마도 자포자기 상태로 자살을 결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우선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자살하겠다고 나와서 여자친구를 만난 거네요. 이유가 뭐죠? 앞서 이제 김 씨가 체포된 뒤에 경찰 조사에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혼자 남겨두고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함께 죽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만난 것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렇게 어린 여자한테 저런 행동을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물건도 아니고 여자친구가 자기가 뭔데 뭐 혼자 두니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제 여자친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죽을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말 하던 그냥 김 씨는 그냥 살인자인 거죠. 살인인 거죠. 예. 그렇게 집을 빠져나온 김 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시내의 한 철물점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해할 때 쓰기 위한 도구로 노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노끈을 산 뒤에는 여자친구를 이제 만났고요. 이 김 씨가. 그리고 나서 평소에 두 사람이 데이트 장소로 이용하던 인적이 드문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야기로는요. 차마 같이 죽자는 이야기는 대놓고 못했다고 하고요. 그냥 자기가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말만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친구의 반응을 이렇게 떠봤는데 여자친구가 자기의 그런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차 뒷자리에서 여자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김 씨는 담배를 피운다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둔 노끈을 챙긴 뒤에 다시 차에 탔는데요. 여자친구가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숙이는 그 순간 김 씨는 여자친구의 목을 노끈으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정 씨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찌질하다 진짜. 아니 여자친구는 무슨 죄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가 아무 연문도 모른 채 목이 졸려서 죽임을 당한다는 게 유족들은 얼마나 슬플지 가늠이 안 되네요. 아니 죽고 싶으면 본인만 죽으면 되지. 왜 여자친구까지 먼저 죽인 거예요? 애초에 자살에 대한 진지한 의도나 그런 실행 계획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아무래도 제 생각에 타당한 것은 처음부터 자살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쳐서 여자친구를 하여금 자기를 동정하게 만들고 그게 성공하면 이 여자친구 정 씨를 자기의 공범으로 끌어들여서 혼자서는 처치하기 힘든 집에 두고 온 박 씨의 시신을 함께 처리하고 완전 범죄를 만들어내겠다는 시도. 그런데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눈치챈 여자친구도 살해해서 신고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일단은 뭐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 같은 게 그런 사람이 차를 타고 미친 듯이 도망을 갔잖아요. 거짓말 같아요. 맞아. 네, 김 씨는요, 결국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 나간 주장을 이어갑니다.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 잡히면 죽지 못할 것 같아서 도망쳤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에 지갑에서 10만 원을 훔쳐가지고 인근 모텔에 가서 노끈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끈이 목을 조여오니까 무서워서 포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해 여성은 둘 다 목 졸라서 죽여놓고 자기는 목이 졸리니까 그게 무서웠다는 이야기인가요? 내로남불이네. 아, 역대급으로 정말 찌질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지. 그런데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뭐지? 당시 21살이었던 김 씨가 모텔에 투숙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음 날 집에 갈 차비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객실 청소를 하던 종업원을 폭행해서 5만 5천 원을 빼앗았고 뒤이어서 강간까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그래? 그러다 보니 피해자 종업원이 신고할 것이 두려워진 김 씨는 결국 전화선으로 목을 졸라 종업원을 살해한 겁니다. 아니 강도도 했었고 이 살인도 이미 했던 거예요? 전적이 화려한 사람이네요. 김 씨는 1999년 사건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년 7월에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겁니다. 교도소까지 다녀왔는데 정신을 또 못 차리고 반성이라고는 전혀 안 했네요. 그냥 좀 그러면 살인하고 좀 그러면 살인하는 사람인 거네요. 안 고쳐졌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살인 전과가 있었는데 또 이번에 2명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살이니 뭐니 그런 건 다 그냥 변명이고 그냥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1999년에 발생한 사건과 직장 동료를 살해한 사건 모두 성적 충동으로 시작된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성폭행 이후에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김 씨의 범행 심리도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동일한 패턴을 가진 연쇄살인범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살해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흉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상대방의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방법을 미국 FBI에서도 그렇고 범죄심리학에서도 가장 잔인한 살해 방법 중 하나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을 조른다는 것은 완벽하게 상대를 통제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힘을 가하면서 서서히 상대방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어떤 쾌락을 느낀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 그 잔혹한 그런 연쇄살인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적 때문에 처벌받았는데 근데 12년은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교화의 기회도 있었는데 결국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번에는 반드시 좀 사회랑 단절시켜야 될 사람일 것 같아요. 김 씨는 강간, 살인,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과거에도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의 심각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미 살인 사건으로 감옥도 갔다 왔는데 반성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를 믿었던 여성 2명을 하루에 또 살해를 했고 진짜 사형 선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1심 재판부는요. 피해 여성들을 강간 후에 살해하거나 살해 후 현금을 훔치고 검문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해서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 점,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함이 마땅하지만 공소 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버지가 음주를 일삼는 등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점, 피고인 어머니가 보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이후에 검찰과 김 씨 모두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항소 모두 기각됐고요. 최종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12년 동안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교화되지 못하고 출소한 김 씨는 결국 출소 1년 반 만에 그야말로 시한포탄 터지듯이 똑같은 목적,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석방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모범수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 수감 생활 중에 이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제대로 수능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뻔히 교정시설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쟤 나가면 사고 또 친다. 근데 어떤 방법이 전혀 없어요. 김 씨의 피해자들은 상대방이 그런 괴물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위험성을 전달을 해서 보호관찰과 경찰과 우리 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어야만 이 김 씨 같이 마음 놓고 사람들 접근해서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피살당하는 일들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출소 이후에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우리 교정의 현실입니다. 사법부가 판단하고 내린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 그 사람은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살인 이후에 12년 만에 사회로 돌아왔지만 김 씨는 다시 2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제 그는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언젠가 또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유가족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기 위해서라도 김 씨가 다시 세상에 나오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교정 시스템이 다시 한번 정비되길 기대해 봅니다. 히드라의 마치겠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